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골 외과의사로, 경제평론가로, 영역을 넘나드는 지식의 힘, 박경철. 난세에는 평범한 인간에게 기회가 돌아온다는 시대를 읽는 힘. 99%의 평범을 벗어나는 0.9%의 기회. 좌절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고. 박경철. 그가 2009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해법을 제시한다. 저는 강연할 기회가 적진 않은데 이렇게 청소년들과 대화하거나 혹은 강연할 때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대단히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눈들은 우리 지금 기성세대의 눈과 달리 아주 반짝이고 사실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서 있는 제 뚱뚱한 몸매가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과 많이 대화를 하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 나이 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아쉬움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중에 지금 또 1, 20년 더 지나고 나면 지금의 모습을 그리워하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에게서 느끼기도 해요. 또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앞으로 저 사람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또 대신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나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기도 했죠. 먼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굉장히 머리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고백해야 되겠어요. 제가 TV에 나오고 최소한 여기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 걸 보면 뭔가 방송국에서 저를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똑똑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생긴 걸 보니 똑똑해 보입니까? 아니죠.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대신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좀 우직하게 뭘 이렇게 밭갈듯이 하는 일은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저같이 좀 우직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어떻게 해서 그냥 이런저렇게 나름대로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왜 이런 재능이 없어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속상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다 사실 하나하나 가능성이 있는 줄기세포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를 돌이켜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돌아가서 제가 살아왔던 일생 중에서 일부를 잘라서 이야기할게요. 근데 요거는 덧붙인 과장은 아니지만 그냥 재미를 위해서 조금 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좀 피곤해지니까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폼나게 하려고 덧붙인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땄는데 의사라는 게 여러분이 왜 뉴아트나 아니면 왜 이런 종합병원 이런 드라마를 좀 보셔서 알겠지만 의사는 원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치면 의사 면허증을 받고 의사 면허증을 받으면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이제 레지던트 때까지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는 것인데 이제 전문의가 됐으니까 나도 밖에 나가서 이제 병원에서 보통 전문의로서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지던트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이제 전문의 시험을 쳐놓고 이제는 취직하러 가야 되니까 어디 취직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어디 취직할까 하고 병원에 어디 외과의사 구한다는 병원의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중에 몇 군데 이제 마음에 드는 병원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연락을 해봤더니만 그쪽에서 답장이 왔는데 제가 보내는 곳마다 제가 원하는 곳마다 그쪽에서도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당신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굳이 온다면 말리진 않겠다. 이런 정도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군데 병원에서 당신이 너무나 필요하고 당신을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와서 근무하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가 하고 제가 가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근무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오기만 한다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애우를 해줄 테니까 우리 병원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너무나 애타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데 가서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게다가 다른 데서는 오든지 말든지 그러는데 한 군데에서 꼭 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쪽 병원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전문의 시험을 치긴 했지만 아직 자기 전문의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고 합격 발표가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가서 근무를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합격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래요. 왜냐면 의사니까 일단 꼭 전문의 시험 떨어지더라도 뭐 일하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럼 제가 언제부터 가서 근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와서 근무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까지 말하면 참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그 다음날로 보따리를 사서 그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 가서 주소를 찾아서 그 병원을 가보니까 약간 황당해요. 왜냐하면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고 기초공사, 골조공사에서 기둥만 있고 1층에 반 정도만 이렇게 방이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2층하고는 다 아직까지 뭐 벽돌도 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감해서 일단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진료를 하는 곳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진료는 하고 있고 병원은 현재 지금 준비 중인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내용을 알아보니까 원래 개원하겠다 이렇게 했는 날짜보다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우선 이제 일부라도 개원을 해두고 나머지는 공사를 해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왔으니까 찾아가서 원장실을 찾아가서 문을 열고 똑똑똑똑 해서 들어갔더니만 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 선생님을 만났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기다렸다. 참 와서 다행인데 첫째 당신이 우리 병원에 온 첫 번째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예, 뭐 제가 처음 왔습니까? 다른 선생님들 언제 오십니까? 하니까 그건 아직 기약이 없고 우선은 당신이 혼자 왔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대요. 첫째, 월급을 3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구나 이분이. 응? 급여를 3배까지 주겠다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비록 덜 지어진 병원이면 어떻습니까? 월급을 3배로 주겠다는데. 그래서 예 하고 웃었더니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원래 병원이라는 것은 내과도 있어야 되고 외과도 있어야 되고 소아과도 있어야 되고 정형외과도 있어야 되고 응급실 보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혼자 왔기 때문에 당분간 내과도 보고 소아과도 보고 정형외과도 보고 밤에 응급실도 보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인 3역에서 5역 정도를 하고 대신 월급은 3배로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지 내한테 그런 대우를 할 리가 있나 하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돌아서려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유혹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내가 레지던트 하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병원의 레지던트라는 건요. 특히 외과 레지던트는 밤에 잠을 그냥 12시에 잠들어서 7시까지 자는 수 있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정도로 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전혀 멀리하고 살아가는 게 외과 레지던트였기 때문에 4년간 레지던트 생활하면서 내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레지던트로 고생했는데 레지던트 1년 유급했다고 생각하고 1년만 고생을 하면 3배의 월급을 받아서 한 2년간 놀아도 이제 다른 사람 3년 일한 거하고 같겠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만약 꿈에 못 풀어서 1년 열심히 일하고 한 2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근무를 시작하고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환자를 한 30분 동안 열심히 막 20, 30분 보고 나면요. 수술실에 전화가 와요. 선생님 수술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막 뛰어 올라가서 수술하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럼 환자 오시면 기다려요. 다 보고 나면 또 수술 준비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밥도 못 먹고 뛰어다니다가 이제 석양이 해가 지면서 석양이 지고 남들 퇴근할 때 직원들 퇴근할 때쯤 되면 선생님 응급실에 환자 오시면 기다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2-3시간 이상 잠자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한 3주를 했더니 이거 레지던트보다 10배쯤 힘든 거예요. 게다가 레지던트 때는 위에 선생님이 계시니까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이거 나 혼자 다 책임까지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되니까 소위 입에 단내 난다 그러죠. 입에서 왜 쇳냄새가 나면서 기분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 순간 책상 위에 있는 벨이 울렸어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만 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어디 있느냐면 꽤 이제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뭐라 하느냐면 야, 우리 회사에 좋은 강연이 있는데 하나 들으러 오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강연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그런 좋은 강연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지금 현재 우리 병원은 내가 없으면 쓰러진다. 그런데 경제 강연을 들으러 간다 그러면 말이 되겠냐 지금. 내가 지금 이 경제 강연 들어가게 생겼냐. 나 그렇게 한간 사람 아니다. 전화를 끊으라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하느냐면 이 강연을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됐다 시끄럽다 하고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그런데 끊어놓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 맴도는 거야. 평생 후회한다는데 뭐 때문일까? 계속 그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자신이 있는 사람은 남이 뭐라 해도 꿋꿋하게 자신의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자기한테 자신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둥, 평생을 두고 후회한다는 둥 이런 말을 들으면 귀가 얇아져서 계속 그 말에 빨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 보다가도 어디 아파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후회한다 그러지? 진찰하면서 배를 막 누르다가도 뭐 때문에 이 자식이 평생 후회한다 그러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궁금증을 풀고 보자. 이래가지고 그 길로 원장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 보고 선생님 서울대학병원에서 닥터 보족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와서 이 대장암 수술에 대한 라이브 수술 세미나를 하는데 이걸 보고 오면 우리도 대장암 클리닉을 나중에 개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아래로 보시더니만 당신이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대요. 전문의 시험 친 지 얼마 됐다고 그새 또 세미나 가서 공부를 하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뻔뻔하게 배움의 끝이 있습니까? 좋은 기회니까 배우고 오면 그래도 병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공부하러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세미나 간다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저보고 내가 늙은 몸을 이끌고 나 혼자서 그런 병원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하루 갔다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아싸 하고 딱 돌아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원장님이 박 선생 잠깐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아차 했죠. 왜 그러냐면 세미나를 가면 무슨 카다로그나 초청장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세미나를 카다로그를 가져오라 이러면 제가 없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차 하고 딱 돌아서니까 원장님이 저보고 씩 웃으시더니만 가슴에서 지갑을 꺼내셔서 돈을 이렇게 이만큼 꺼내가지고 갑자기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멈추다니까 이왕 뭐 세미나 가느라고 하루 휴가를 내는데 모처럼 하루 휴가를 내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밥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다가 내려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감동했죠. 그러면서 이제 멋지게 속아 넘기고 이제 출장비까지 받았다고 문을 열고 돌아서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어른이 거짓말하는 걸 알았던 거죠. 저 녀석 하루 이제 도망가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도망갔다 안 돌아오면 큰일 나니까 일단은 감동을 좀 시켜줘야 된다. 제가 말로 농담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죠? 태도를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탓하지 않고 용돈까지 주신 거죠. 저는 어쨌거나 간에 시간 벌었죠? 세미나 가는 하루 이제 휴가를 받았어. 그 다음에 용돈까지 받았어요. 말 타고 종부리면 말 타면 종부리고 싶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세미나도 혼자 가면 별로 재미없는데 누구 친구 하나 같이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같이 갈 친구 없을까? 우리 영화도 왜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갈까 고민을 했는데 평일날 오후 3시에 세미나에 참석할 멀쩡한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회사 다니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딸의 30대 초반에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문득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유학을 가서 MBA를 마치고 얼마 전에 돌아와서 한 8개월째 백수를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소위 그걸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MBA까지 마치고 돌아왔으면 이것은 정말 뛰어난 스펙인데 왜 백수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라는 세대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애들을 왕창 낳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 나이로 58세에서 한 44세 사이에 속하는 사람들. 요게 베이비 붐 세대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해고 저희들이 이 베이비 붐의 마지막 끝자락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인구가 적다가 불쑥 많아져가지고 초등학교를 몇 명이 다녔냐면 75명 한 반에. 중학교 보통 한 70명. 고등학교를 다 전원이 갈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갈 때 전원이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쳐서 종합연합고사 이런 시험을 쳐서 그 중에 한 3분의 2는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나머지는 재수를 해야 될 정도로 고등학교가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걸 고등학교를 가면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서도 대학을 갈 때 대학이 감당이 안 돼요. 대학의 규모로는. 그러니까 졸업 정원제 이런 걸 해서 입학 인원을 30%를 늘려서 받았어요. 즉 정원이 100명인 학교는 130명을 신입생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엄청난 인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졸업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입사 경쟁이 또 엄청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입사를 해도 또 사람이 많으니까 과장, 부장 올라가는데도 경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소위 말하는 5,6도, 4,5정, 386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하도 인구가 많아서 짜장면집 차리는 사람도 짜장면집도 짜장면집 차리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너무 많고 빵집은 빵집대로 많고 우리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많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한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들이 그때 당시에는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 유학을 하고 와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렇게 스펙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MBA 마치고 와서 백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런 일을 안 겪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보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점점 경제 구조가 고도화하고 중국이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0대 청년층들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20대 청년층 중에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비정규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하루 임금이 시간당 4,000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 받으면 얼마냐? 88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래서 88만 원 세대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변화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그 세계 속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친구가 백수를 이제 오래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이 백수라는 것이요. 묘한 정신세계가 있어요. 우리 시대의 백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백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우리 시대에 왜 그때 그 순간 그걸 얘기하는 이 친구 보고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만 뭐라 하느냐면 보통 우리는 왜 전화를 하면 저도 막 그때 바쁜데 병원에 전화 오면 제가 바쁜데니까 빨리 끊어라 이렇게 짜증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요. 전화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반색을 해요. 뭐냐면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면 그 사람에게 가서 꽃이 되는 거야. 하루 종일 누군가 나를 찾아준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해서 겨우 못 사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반가워서. 그래서 제가 강연이 있는데 같이 들으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했더니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당장 그래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시간 장소 뭐 날짜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래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하고 같이 가기로 하고 이 친구하고 만나서 같이 강연회 하는 데를 갔어요. 세미나장에. 갔더니만 그 강연회가 어떤 장소에서 열리느냐 하면 요거보다 요 공간 많은 곳에서 작은 소강당이었는데 의자들이 쭉 놓여있고 앞에 연단에는 이제 연사가 들어오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부 자존심이 꽤 강한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경쟁이 치열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그냥 쉬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좋은 직장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상당히 이제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이런 자세로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연을 가도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단에 가서 강연을 하면 여러분들처럼 막 밝은 얼굴로 반겨주잖아요. 어떤 집단에 가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보자. 네가 하는 얘기 중에 틀린 게 뭔지 내가 짚어보지. 뭐 이런 자세로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자리가 딱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이제 뒤에서 앉았는데 저희들 외부에서 왔으니까 뒤에 앉았고 앞에는 거기 계신 분들이 한 50명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강연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강연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굉장히 왜 자부심이,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왜 좀 교만심 같은 것도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한테 강연하러 온 강연자의 복장이 이렇게 딱 걸어와서 소개했다. 강단 옆으로 들어와서 강단에 서서 소개를 하는데 복장이 어떤 복장이었느냐 하면 찢어진 청바지에 UCLA 스킨 하얀 티셔츠 그러다가 뉴욕 양키스 모자를 쓰고 등장했어요. 제가요 지금 이 자리에 그 복장으로 등장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죠? 그것도 어울리는 사람이 몰라도 이 몸에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그런 데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런 복장으로 강연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예의에 어긋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행에 해당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아니라 또 이런 분들 앞에 그런 복장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앉아 계시던 분들이 전부 웅성웅성하면서 저거 뭐야 저건 뭐야 뭐 이렇게 왜 불편한 기침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고 더 다음 문제는 강연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강연을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강연 내용이 너무나 황당했어요. 어떤 내용을 하냐면 들어와서 주제를 적는데 칠판에다가 제가 드릴 강연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적는데 이렇게 적어요. W 이렇게 적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러더니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조만간 이 W의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 W의 세상은 그러니까 이 W가 WWW 월드와이드 웹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는 이야기죠. 조만간 이 세상이 온다. 이 안에는 은행도 들어오고 정권사도 들어오고 정부기관도 들어오고 이 안에서 핵무기도 만들고 전쟁도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런 말을 하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비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뒤에 앉아서 그걸 들으면서 저 친구가 테트리스 게임 개발하다가 돌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망상장애가 있거나 뭐 돈키호테 같은 뭐 휘황한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아니 3년 안에 여러분들 집은 전부 전기를 태양광으로 쓰게 될 거고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전부 로켓 추진기를 등에 하나씩 달고 하나를 날아다닐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정도의 개념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3년 안에 로켓 추진기를 등에 메고 하늘을 날아다닐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나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이 올 거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동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이 W의 개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 알파넷이라고 미국 국방성에서 만든 인터넷이 만들어는 졌고 하지만 그것이 이러한 웹 기반이 아니었던 시대였고 웹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자익이라는 이렇게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램이 존재는 했었던 뭐 그런 식이긴 하나 이런 식으로 웹의 세상에 올 거라는 것은 뭐 언젠가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언젠가는 화성에 갈 수 있겠지. 뭐 언젠가는 우리가 타임머신도 만들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말하는 언젠가의 개념이지 조만간 임박한 현재의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피를 토하면서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만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중간에 퇴장을 했어요. 한 명씩 의자를 쿵 하면서 일어나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나갔는데 한 50명 앉아있던 그 자리에 공간에 불과 한 10여 명 이하 몇 명만 남고
전부 퇴장해버렸어요. 물론 남아있던 사람은 행사 진행 관계자와 뭐 어쩔 수 없이 제일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서로 눈 마주쳐서 못 나간 분, 이걸 제외하고는 전원이 불편한 기침 소리를 내면서 퇴장해버렸던 거죠. 제일 뒤에 앉아있던 저는 저희들은 퇴장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버스가 30분만 더 들어와서 나가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강연이 그래도 어땠거나 간에 1시간의 강연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머리를 긁으면서 슬슬이 퇴장을 했어요.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썰렁하게 민망하게 퇴장을 했고 행사 초청했던 사람도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도 그분이 퇴장하고 나니까 저도 옆에 앉아있던 친구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깨 툭 치면서 야 집에 가자. 그리고 저를 초대해서 오라 했던 친구 보고 쿡 찌르면서 내가 시민들의 건강을 버려두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쿡 쳤더니만 친구도 미안하다. 좋은 강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래 트렌드에 대한 나도 내용을 들어보면 좀 당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냐. 나가서 밥이나 먹자. 나 마침 우리 원장님한테 용돈도 좀 받아왔으니까 내가 저녁 살게 이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옆에 앉았던 백수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저보고 빨리 돈 몇만 원만 달래요. 그 당시 돈 몇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가라 저녁 먹으러. 나는 따로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따로 갈 데가 어딨냐. 이랬더니만 나는 저 W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W하고 이야기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나는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 제가 띵 하면서 전기 와서 아 이쪽의 정신세계는 내하고 또 틀리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볼 때는 니나 자나 상태가 비슷하다. 같이 이야기해봐야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다.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몇만 원 집어주고 돈 몇만 원을 이제 빌려주고 그냥 저는 친구하고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길로 막 뛰어나가더니만 강연하고 나가는 문제 W가 차를 타고 시동 걸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하고 붙들고 늘어지게 문을 열어제낀 거예요. 안에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놀라서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W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믿어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 당신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 내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마포에 있는 식당으로 와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새벽 1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1시쯤 되니까 W가 미칠 것 같거든요. 집에 가야 되고 피곤한데 놔주지를 않으니까. 근데 백수 친구가 가진 건 인내심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물 건드리지는. 왜 물 건드리지? 나도 이 세상에 뛰어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방법이랄 게 뭐 있느냐. 그런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했으면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봐라. 내 말을 믿어주는 건 고마운데 믿는다면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공부해라. 아니 나는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고 인터넷에 인자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때 그 W를 강연했던 분은 이후로 불과 몇 년 후에 작은 자본금을 가지고 벤처를 창업해서 아주 유명한 회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됐고요. 그분이야 그렇다 치고 이미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정도의 이 상황이 흘러갈 거라는 건 여러분도 짐작했겠죠. 근데 문제는 친구죠. 이 녀석이 제게 그 다음 주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래 오랜만이다 하니까 다짜고짜 뭘 하느냐면 월급 받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급 내가 그저께 받긴 받았다.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서 이제 내가 뭐 당분간 일을 몇 배로 하고 월급을 더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받기로 했다 이랬더니만 그러면 그 돈 나 좀 빌려주라 이러는 거예요.
좀 심하잖아요. 저도 사회에 나와서 월급을 처음 받았는데 나도 그걸 쓸 때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빌려달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그 돈을 빌려주든지 자기하고 20, 30년간의 인간관계를 끊으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끊고 싶죠, 솔직히. 근데 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야, 돈 몇 푼 때문에 우정을 발로 찬 나쁜 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때 제가 받았던 정말 피와 땀의 대가인 그 처들급의 상당 부분을 이 녀석에 뺏겼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제 돈을 빌려가서 뭘 했느냐 하면 작은 사무실 하나에 직원들을 데리고 문제 W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 하면 나중에 TV신문에 광고를 할 정도까지 유명한 벤처기업을 키웠고 지금은 벤처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백수 친구가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제 돈을 아직 안 갚았어요. 저는 이 친구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느냐 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눈이 다 같이 두 개가 있고 귀도 다 같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친구는 자기 일생을 걸고 뛰어들어야 할 정말 절체절명의 기회이고 이것은 새로운 변화라는 것을 금방 탁 느꼈을까? 나는 왜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망상장애, 과대망상, 테트리스 게임 개발하다 돌았나 보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분명히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했는데 그걸 듣는 두 사람은 서로가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진짜 일생을 걸고 자기가 심지어는 그것을 경영학 MBA까지 했던 그 모든 걸 버리고 거기 뛰어들었어요. 안 되면 자기 인생의 미래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그런데도 거기다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 도대체 무엇이 나는 그것을 두 눈을 뜨고도 그것을 모르게 했고 이 친구는 그것이 일생일대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을까? 도대체 이 친구하고 나하고 차이가 뭘까? 지금 봐서는 내가 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거기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연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어떤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여기서 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재주도 없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나마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된 정말 주요 동기는 제가 별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정말 몹쓸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등산 같은 데 올라가면 제 심장이 폭발해버릴까 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정도로 운동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뭐 100m 달리기 같은 것은 아예 뭐 지하철 계단 이게 한 줄만 올라가면 앉아서 헤헤헤 하다 올라갈 정도로 보기에 그렇게 딱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나마 딱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하나가 뭐냐면 책을 열심히 읽었던 겁니다. 책 하나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던 습관 이것이 제게 여러 번의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이 시기에 읽고 있던 책 속에서 저한테 중대한 메시지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책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에요. 그때는 영어 공부 삼아 이제 원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읽지도 잘 못하는 거 용어가 틀리니까 의학 교과서가 아니니까 뜨듬뜨듬 읽으면서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세상에 인류가 태어났을 때 인류가 가진 전 재산은 무엇이겠습니까? 20만 년 전에 인류가 가진 전 재산은 돌도끼 하나. 그렇겠죠. 근데 그로부터 20만 년이 흘린 지금 우리가 인류가 가진 자산은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방송국에 있는 장비, 우리 길거리 나가면 빌딩,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엄청난 자산을 인류가 일궈냈어요. 그럼 지난 20만 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 쭉 발전해 왔는데 이 사람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의 주장은 우리는 흔히 그냥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한다. 인류 역사가 발전했던 것은 모든 인류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까지 일구어온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한데 냉정하게 보면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한 개 일구어온 건 사실이나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발전이 되지 않는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첫째, 창의적 인간. (0.1%의) 창의적 인간이 있어서 이 창의적 인간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은 꿈꾸지 않는 것을 꿈꾸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깃발을 꽂고 이것이 새로운 세계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99.9%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새로운 세상을 보고 거기다가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주장하는 0.1%의 창의적 인간이 깃발을 꽂으면 0.9%의 통찰을 갖춘 통찰과 직관과 안목을 갖춘 0.9%의 인간이 통찰력 있는 인간이 그것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 저것이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 저 친구 주장에 힘을 실어줘야 돼. 하고 이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이끌어간 1%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가 누군가가 깃발을 꽂고 여기가 새로운 세상이야. 이것이 새로운 것이야. 주장하면 그것을 딱 알아본 통찰력 있는 인간들이, 안목 있는 인간들이 저 말이 맞아. 하고 가서 두 사람이 가서 벽돌을 탁 놓으면 나머지 99%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저게 뭐야, 쟤들 모자라는 애들 아니냐, 쟤들 뭐 사이코 아니야, 이렇게 말하다가 놓인 돌을 탁 보고 그 위에 계단이 올라선다는 99%가. 그래서 그 계단에 놀다가 그 다음 누군가 또다시 계단을 놓으면 그 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야, 세상 많이 좋아졌지. 야, 옛날에는 안 이랬어. 야, 희한한 세상이 됐어.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이 흘러갔지만 사실 그 99%가 따라온 힘은 바로 0.1%의 창의적 인간과 0.9%의 통찰력과 직관, 안목을 갖춘 인간들이 이끌었는데 같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종소리가 띵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왜? 그때 강연을 했던 W는 0.1%의 창의적 인간. 그것을 알아보고 뛰어들었던 제 친구는 그것을 알아본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인간. 슬프게도 제레미 러프킨이 여기에 해당하는 99%의 나머지 인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섭섭한데 잉여인간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잉여인간. 그때 재밌는 정의가 잉여인간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그때 제가 아직 기억납니다. 오르게닉 머티리얼, 그러니까 유기물 이렇게 표현해서 갈로해서 그러면서 농담처럼 뭐가 붙어있느냐면 이와 비슷한 수준의 생명체로는 하이에나와 임팔라와 해파리 정도가 있다. 물론 역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역사는 정말 중요한 역사의 국면은 민중과 대중이 이루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은 1%의 리더가 이끌어내는 1%의 리더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리더들이 이끌어내지만 사실 중대한 시간에는 전체 99% 대중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나 대개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경제적 충격 변화 혹은 어떤 과학기술의 진보 이런 것들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라간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긴 하나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종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아, 그래. 나는 잉여인간이구나 하고 뼈저린 반성에 속해 있었는데 스스로 잉여인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것이 지금 내 친구가 이 뛰어들어서 성공하고 90년대 후반에 IT 산업이 막 가면서 그때 엄청난 벤처 사업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학 다니다가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아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백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때 IT 산업이 뛰어들어서 유명한 벤처 기업을 만들고 오늘날 훌륭한 벤처 사업가들이 돼서 우리나라의 한 축을 이루는 훌륭한 사람들로 앞서 나간 분들이 많아요. 이게 0.1%에 속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거기 함께 했던 분들이 다 같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99%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세상 희한해. 요즘은 핸드폰이 요만해. 옛날엔 삐삐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핸드폰이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제레미 레프킨이 말하는 이 0.1%와 0.9% 그리고 잉여인간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IT가 막 번성해 오고 막 벤처가 막 창업 붐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벤처 재벌이 등장하고 막 이런 현상에 지금 국한된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도 진짜 역사 속에서 이랬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궁금해서 그때부터 또 그와 관련된 부분이 진짜 그랬나라는 것을 혼자서 책을 찾아서 검증을 한번 해보았더니 정말 그랬어요. 역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 중에서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제외한 어떤 변화 요인들은 전부 이렇게 출발했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경제가 어땠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산업혁명부터 살펴보면 1800년대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때 전기기관이 만들어졌죠. 이 전기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그 이전에 우마차가 끌던 세상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는 힘을 기계가 대신하게 됐다, 이런 변화였는데, 실제로 전기기관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 전기기관을 이용한 공작기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전기기관이 발생하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들도 만들 수 있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독보적인 획기적인 기계가 뭐였냐면 이 방적기계였어요. 방적기계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왜 양털을 깎아서요, 실로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모직을 생산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 짧은 양털을 다 모아놓고 그거를 손으로 꼬아가지고 한 개 실처럼 만든 다음에 가늘게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겨우겨우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의식주라고 불렀죠. 지금 의식주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의식주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식주의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급하고, 그 다음에 등 대고 누워야 되고, 옷이야 뭐 벗고 집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주의가 돼야 되는데 의식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의식주라고 했을까?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할 것 없이 밥을 구하는 것이나 식량을 구하는 것이나 집을 짓는 것보다 옷감 구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왜 백골징포, 뭐 황구, 첨정 이래서 왜 그때 이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배를 2피를 내면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배 2필만 하면은 장정들이 군대를 안 끌려가는 전쟁터에, 조선시대 이럴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배를 하나 짜려면 목칼을 가지고 실을 이어 붙여가지고 짜든지 아니면 명주를 하든지 뭐 하여튼 모직을 양털로 하든지 간에 이것을 옷감을 짠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모직 하나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고, 영국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이 프랑드르 지방,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프랑드르 지방에 손재주가 좋은 지방에 양털을 싣고 가서 거기서 좀 짜서 가져오면 영국 귀족들이 겨우 좀 입고, 뭐 평민들은 모직으로 만든 옷을 구경도 못 해보고 뭐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 방적기계를 딱 만들어버리니까 양털만 집어넣으면 모직이 그냥 줄줄줄줄 생산되는 거예요. 얼마나 획기적이었겠어요. 이게 딱 기계가 발명되는 순간요, 어떤 지방에 이 방적기계를 만들면 이게 세계 최초의, 제가 정확치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공작기계로서는 최초의 특허였다 그래요.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0.1% 아니겠어요? 남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들어냈잖아요. 자기 창의적으로. 그 기계를 만들어 공장을 딱 세웠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면 처음에는. 그런데 그 중에 이 공장 주변에 영국에 이제 논밭이 이렇게 많았는데, 대개 영국은 기후가 안 좋으니까 유럽은 감자를 많이 키우잖아요.
주식이 감자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전부 감자밭이었어요, 영국에. 그런데 감자밭을 하던 중에 농부 중에 극히 일부가 이걸 딱 보니까 야, 저놈이 방적기계가 세상을 바꿀 것 같아요. 옛날에 손으로 짤 때는 귀족들이나 쓰는 거였지만 기계로 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입을 수 있을 만큼 많이 팔리게 될 거고 저게 대박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저런 거 이상한 거 하나 짓나 보다 하고 감자 캐고 있을 때 이 감자밭 주인 중에 일부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게 분명 대박 터질 것 같다. 통찰을 한 겁니다. 0.9%에 속하지 않겠어요. 통찰력 있는 인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감자밭을 과감하게 갈아엎어버렸어요. 감자를. 그리고 거기다 뭐랬냐. 울타리를 친 다음에 양을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모직의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털을 많이 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양의 숫자도 제한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계로 하면 대량의 양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은 손으로 하는 거에 맞춰서 길러지고 있었으니까 이거다 생각하고 목장에 딱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을 딱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방적기계가 엄청나게 비기트를 치면서 전 세계가 방직 산업이 살아나고 영국의 모직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보면 뭐 이런 왜 회사가 있잖아요. 이 모직 생산했던 그죠? 아시죠? 그게 무슨 뭐 이런 회사 그죠? 그런데 그게 여기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계를 만든 사람보다 아무리 기계를 돌려도 양털이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이 양털을 가진 양목장 주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니네 공장에는 양털 안 줘. 이쪽에만 줄래. 이렇게 하면 공장 주인들이 와서 비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양털 좀 주세요. 그야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모직 생산에 관련된 이 비용을 재료값으로 양털값으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든지 지금 영국에 가면 유력 가문들이 있잖아요. 뭐 웨일즈가 뭐 로스차일드가 이런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영국의 유력 가문들 중에 거의 3분의 1이 그때 이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때 그 조상들이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돈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하나의 가문을 형성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감자를 캤던 사람들의 후손은 지금도 감자를 캐고 있다는 전설이 있죠. 이런 통찰력이 이 사람은 0.1%는 우리가 옷감을 입고 인간의 의식주 중에 의라는 문제를 해결해 버릴 거예요. 그것을 알아본 통찰력이 있는 인간은 지금까지 200년간 내려오는 가문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성공은 나머지 99%의 비극을 몰고 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챙기는 동안 무역을 통해서 어떤 비극이 일어나느냐 하면 방적 기계를 만든 0.1% 그것을 알아본 0.9%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고 뒤늦게 나머지 감자밭 주인들이 너도 양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뒤늦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온 영국에 감자밭이 전부 파헤쳐지고 양목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영국과 아일랜드에 감자가 부족해서 감자 파동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감자 농장이 사라져 버리니까 감자가 생산이 안 되니까 누가 죽느냐? 길거리 서민들이 감자를 못 사 먹어서 기아에 허덕이면서 쓰러집니다. 있어야 주죠, 감자를. 양털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일랜드 주민의 3분의 1, 영국 국민의 거의 20% 정도가 기아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감자를 훔치려고 혈안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지만 내 가족이 굶어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훔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감자를 훔치고 내가 여기 가서 훔쳐서 집에 가져다 놓으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새 훔쳐갖고 감자가 막 한 5바퀴 돌아가지고 아침에 다른 데서 구워지고 막 이렇게 해서 온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강력한 법을 세웁니다. 감자 훔쳐가면 징역 10년. 남의 집 감자를 훔치면. 그래도 10년을 감수하고라도 이 내 자식이 굶어 죽어가면 감자를 훔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감자를 훔치면 교수형에 처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감자가 훔쳐지는 게 아니냐. 굶어 죽거나 교수형에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감자를 계속 훔칩니다. 그래서 영국에
길거리에는 교수형 당해서 감자 훔치다가 교수형 당해서 매달린 시체들이 절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극이잖아요. 여러분이 읽었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죠.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야기 들어보면 모르는 많죠. 우리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읽어보면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역사적 배경이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를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글이 나와요. 양이 사람을 죽였네, 양이 사람을 죽였네, 이런 시가 나옵니다. 그걸 모르고 읽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 사람들이 양뿔에 받쳐 죽었나 보다. 재미가 없죠, 이 책이. 그죠? 근데 그 양이 사람을 죽였네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으로 결과적으로 양이 사람을 죽게 했다라는 사람들이 탐욕에 빠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왜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이 탐욕을 부릴 때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지금도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막스 베버와 함께 토마스 모어는 양대 거성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더 크면 필독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배경들이 다 생깁니다. 이렇게 경제라는 것은 역사와 맞물리고 정치와 맞물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 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 그것을 모르고 도태되는 사람 그럼 이 안에서 억울하게 그냥 감자값이 비싸져서 감자 못 사 먹고 죽은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자기는 그저 성실히 살았을 뿐인데 자기는 아무 죄도 없어요. 예전처럼 감자밭에 일했을 뿐이고 자기는 예전처럼 시킨 대로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어느새 감자가 자기 번 돈으로 감자를 못 사 먹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 탐욕을 부리면 끝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탐욕에 의한 위험은 그 이후로 또 수차례 발생을 합니다. 그 위에 대공황 같은 일이 겪기도 하고 옛날에 미국에서는 주택 거품 때문에 뻥 터져서 미국 사람들이 거지가 되는 주택 대부조합 사태도 나기도 하고 최근의 경제 위기도 바로 사람들이 탐욕에 물들어서 너도 나도 다 이것저것 하다가 돈 빌려서 뭔가 하다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 이렇게 됐는데 따지고 보면 이러한 탐욕들을 그때 토마스 모어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데 중요한 통찰의 눈을 가져주는 거고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나 막스 베버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런 자본 흐름에 대해서 미리 경계를 좀 할 수 있을 테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직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정기기관 이후에 그 다음에 발생한 거는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 학교 다닐 때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연료를 떼가지고 출력을 높여주는,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1800년대 말에 이 소형 내연기관이 발명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공장 그러면 밖에 이만한 기계를 세워놓고 쿵쿵쿵쿵쿵쿵 돌아가면 옆에서 방아 찢는 기계가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콩닥콩닥콩닥. 이 집채만한 공장이 전기기관으로 쾅쾅쾅쾅 돌아가면 배틀 짜는 기계가 츠크득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연기관이 작은 게 딱 들어오니까 경운기처럼 쾅쾅 돌아가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내연기관 사이즈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연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뭔 기계 안에다가 그래서 동력을 가진 뭔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것도 0.1%의 창의적 인간이 우리가 밖에 놓는 게 아니라 안에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냈으니까 또 창의적인 일을 또 한 거죠. 누군가 벌렸는데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유럽에 자동차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초기 자동차는 자전거에 원동기를 단 것하고 비슷해요. 우리 왜 이렇게 툴툴툴툴 하면서 가는 자전거 본 적 있죠? 막 그런 개념이나 마차에다가 원동기 달면 자동차다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는 자동차는 어땠느냐 하면 안에 내연기관을 장착하니까 이 마차처럼 생긴 제 기계에다가 내연기관을 붙이니까 툴툴툴툴 앞으로 가는데 좌회전 우회전이 안 돼요. 이 크랭크 축이 없으니까. 두 번째,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속도도 안 빨랐겠죠? 그냥 툴툴툴툴 가다가 슬라면 앞에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고요. 예. 옆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려면 왜 힘으로 밀어서 가고 뭐 이런 형태 아니었겠어요? 그러다 좀 발전하니까 이제 핸들은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현대와 같은 근대적 개념의 강철 자동차라는 것은 1800년대 후반에는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속기도 달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차의 구색을 완전히 갖춘 자동차는 1904년에 헨리 포드가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이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포드 자동차. 그때 지금까지 온 거죠. 이 헨리 포드가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처음으로 딱 발명을 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 옛날에 TV 보면 왜 예전 영화 보면 이렇게 이상한 구식 자동차 이런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변속기, 클러치, 뭐 브레이크 뭐 이런 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헨리 포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작 발표회라는 걸 했단 말이죠. 폼나게 기자회견. 여러분들이 기자처럼 쫙 앉아있고 장막을 걷었을 거 아니에요. 짠 하면서 장막을 걷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자동차라는 것인데 니들 보기나 했냐.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폼나게 팍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헨리 포드는 속으로 의기양양하고 내일 아침에 대서특필될 신문 기사를 머릿속에 상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회가 끝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와, 놀라운 진짜 자동차의 완결판을 헨리 포드가 만들어냈다고 기립박수를 친 게 아니라 쪼다 이렇게 나왔어요. 바보.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의 여론은 이랬습니다. 그때는 기차, 철도가 주요 운송수단이었잖아요. 기차는 한 칸에 100명이나 타는데 자동차는 4명밖에 못 타. 근데 한 대만 만들었으니까 원가가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량 생산 안 했으니까. 근데 돈은 기차하고 비슷해. 이걸 누가 사? 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만든 거죠. 99%의 논으로 보면 이거는 바보예요. 그렇죠? 그런데 헨리 포드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절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비망록 일기를 적습니다. 뭐라고 적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나는 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소리 높여 나는 외치고자 한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100명이나 타는 기차에 비해서 고작 4명 타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자랑이냐라고 말하지만 내가 만든 자동차는 기차는 정해진 길에 정해진 시간에 밖에 갈 수 없지만 내가 만든 자동차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기차는 철로가 놓여진 곳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밖에 못 간다. 하지만 내가 만든 자동차는 철로가 놓여있지 않은 곳곳에 짐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움직이면서 물류를 이동시켜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한 대를 만들었으니까 비싸지만 대량 생산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텐데 그때 되면 누구나 살 수 있게 된다. 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망록에 일기를 적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는데. 그러던 차에 어떤 한량이 또 백수, 미국 백수 하나가 우연히 화장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다가 쪼다 헨리 포드라는 기사를 봅니다. 그걸 보고 갑자기 밀어내기를 멈추고 벌떡 일어납니다. 이거 W다 라고 화장실에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거 세상을 바꾸는 거다 하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헨리 포드 말이 맞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 사람 하는 말이 맞는데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말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포드는 0.1%의 창의적 인간, 즉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자기는 공부도 안 했죠. 맨날 놀러 다녔죠. 집은 부자예요. 자기 집안이 석유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왜 우리식으로 치면 자기 집에 아버지가 주유소 한 왕창 가지고 있지만 아들은 왜 공부 안 하고 내 사고 치고 뭐 이런 경우 그죠. 그러으니 자기는 아는 건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재능은 없는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자동차를 만들 능력은 없다. 0.1%가 아니니까. 하나, 이것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낼 것은 맞다. 어떻게든 여기 뛰어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뛰어들까? 내게 뛰어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무릎을 칩니다.
어디에 주목하느냐? 자동차가 물로 가나?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처음에 헨리 포드가 발표한 자동차는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휘발유 가솔린을 만드는 공장 이런 건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소수의 가솔린만 하면 되니까. 마침 집에 석유회사도 하고 있겠다. 자동차가 그 후로 헨리 포드가 1908년에 그로부터 4년 후에 그야말로 세상을 한번 바꾸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뭐냐면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는 걸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영어로는 매뉴팩처 시스템이라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고안해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단가를 뚝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의 자동차가 갑자기 급반전을 합니다. 비싼 물건에서 미국의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물건으로 바뀌면서 자동차가 부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전에 자동차만 사면 뭐합니까? 기름을 못 넣는데. 이것을 알아보고 간파를 하고 이 사람이 자동차가 몇 대 생산되지도 않았을 때 길거리 곳곳에 주유소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정유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텍사스 유전에서 끌어올린 기름을 정제해서 가솔린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막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1908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고 자동차가 수십만 대 생산되면서 거리를 누비고 다닐 때 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만든 정유회사에서 나온 기름과 만든 주유소에서밖에 기름을 못 넣게 됩니다. 놀랍게도 1940년대까지 그로부터 한 3, 40년간 미국 전체 정유시장의 90% 이상을 혼자서 독점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한 개인, 한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가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보다 못해서 이 한 사람을 겨냥해서 공정거래법을 만듭니다. 이 독과점 하면 안 되라는, 독과점 하면 안 되라는 법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 최대의 부를 긁어 모읍니다. 누구냐? 록펠러. 들어보셨죠? 록펠러 재단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부가 그렇게 형성되는데 그것의 출발점은 어디냐? 집안이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0.1%의 창의적인 것을 알아보는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안목,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례없는 부를 일으키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로부터 또 한 10년이 흐르고 1930년대, 40년대는 세계 1, 2차 대전, 소위 양차 대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통신수단은 아주 시원찮았어요. 모르스 보로 왜 뚜뚜뚜뚜 해서 뭐 대장님 폭격할까요? 하면 대장님이 딱 듣고 폭격해라 그러면 적군이 듣고 폭격한단다 숨자 뭐 이런단 말이죠. 그때 야 이거 단순한데 왜 이렇게 할까? 하고 인터폰 하던 업자가요. 전화선을 딱 끊어버리고 어차피 내가 말하는 것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전화선을 통해서 다음 전화기에서 다시 바꿔주는 거니까 여기서 요 선이 넘어가는 만큼만 우리가 모르스 보하듯이 넘겨주면 저쪽에서 부호를 풀어주면 되잖아 해서 딱 잘라버리고 무전기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무전기가 전쟁이 터졌으니 세계대전이 터졌으니 얼마나 많이 팔려나갔겠어요. 그 단순한 발상이 하나,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발상, 그 발상 하나로 전쟁터에 대량의 무전기를 납품하고 오늘날의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1946년에 또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떤 작은 회사가 요만한 회로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직접 회로, IC 직접 회로다라는 것을 딱 만들어서 개발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전자제품은 진공관이라고 아시죠? 유리관으로 된 진공관으로 만들어서 라디오 하나도 이만하고요. TV도 이만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모든 라디오도 왜 이만한 라디오, 진공관 라디오라 그래서 전부 이런 거였어요. 심지어는 전축 앰프도 이만하고 다들 이랬죠. 왜? 안에 유리관으로 된 진공관으로만 이 전류를 흘릴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요 작은 회로 하나로 대신한다 해서 IC 직접 회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발명입니까? 창의적이죠. 그게 오늘날의 휴대패커들을 만듭니다. 들어보셨죠? 오늘날의 휴대패커들의 출발입니다. 그 창의적 생각. 더 놀라운 것은요. 휴대패커드가 IC 직접 회로를 처음에 딱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뭐야? 그딴 거 만들어서 뭐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딱 알아보고 야 이거 있으면 전자제품을 엄청나게 개선시킬 수 있고 전자제품 세상이 바뀌겠다 생각하고 빨리 주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필립스, 제니스, 월풀 이런 회사들이 그래 이걸 사용하면 돼 해서 이걸 이용해서 잽싸게 전자산업이 뛰어듭니다. 오늘날의 필립스와 같은 회사들은 그러한 통찰력으로 엄청난 기업을 일구고 오늘날까지 유명한 기업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창의력과 통찰력, 창의력과 통찰력, 창의력과 통찰력이 맞물리면서 역사가 인류가 진보하게 되고 이때 휴렛 패커드가 만든 IC 직접 회로는 1960년대, 70년대를 일렉트로 메카트로닉스의 시대라 그래서 전자산업의 시대를 만들고 인류 역사에서 대전환을 이뤄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우리 옆에 오게 된 동기, 진공관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대전환을 일으켜서 인류의 삶 자체를, 경제를, 역사를, 문화를 한 단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또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또 0.1%의 창의적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요것도 아니고 요런 걸 하나 들고 나와서 요게 뭐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하니까 반도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99%의 잉여인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가 통하면 다 통하고 안 통하면 안 통하지. 통하면 전도체, 안 통하면 부도체잖아요. 전기라는 게 통하면 통하고 안 통하면 안 통하지. 반만 통하는 건 또 뭐냐. 시잘데기 없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보고 반도체가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는 성질이 바로 이진수, 전기가 통할 때 0, 안 통할 때 1에서 이진수의 전기 부호를 만들면 연산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컴퓨터를 개발합니다. 그 이전까지 컴퓨터는 어땠습니까? 우리 아시죠? 애니악 같은 이런 거 배우셨죠? 컴퓨터 하나가 이 스튜디오만 했잖아요. 그 스튜디오가 고작 뭐 했느냐? 586만 4622 곱하기 366만 7221은 이라고 5분 있다 결과가 나옵니다. 애니악. 근데 이 반도체를 딱 보고 일군의 젊은이들이 이 반도체를 이용하면 저는 집채만한 애니악 같은 컴퓨터가 아니라 개인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걸 들고 창고에 가서 뚝딱뚝딱 조립합니다. 애플의 출발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그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를 컴퓨터 산업의 역사를 출발하고 그때 시작된 컴퓨터 산업은 인류 역사를 이번에 10단계 진보시킵니다. 그리고 인류의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를 형성합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흐른 후 바로 우리 문제의 W와 친구가 등장했던 IT의 시대가 왔던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사는 매 10년마다 중요한 고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창의적 인간, 통찰력 있는 인간이 함께 계단을 쌓아 올려가고 99%는 마치 군중의 무리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듯이 계단 위를 올라와서 어느 순간 올라오다 보니까 참 높은 데 올라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야 우리 참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평생을 참 많이 변했네. 세상은 참 좋아졌어. 우리 살 때만 안 이랬어. 얘들아 아버지 어릴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 속에 변화 속에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종속하는 인간이 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종속하는 인간이라고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에는 뼈대도 중요하지만 벽체도 중요하고 유리도 중요해요. 벽돌도 중요해요. 하나, 그것을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99%에 속한 평범한 삶, 이것을 내가 선택한 삶이라면 가치 있습니다. 그것도. 왜? 가족과 내가 안온하게. 왜냐하면 천재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천재는 힘들어요. 왜? 끊임없이 현재의 질서를 부정하고 현재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그 새로운 것이 잘 되면 성공하지만 잘못되면 도태돼 버리니까 천재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통찰력 있는 인간은 통찰이 맞았을 때는 성공이지만 실패하면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99%의 삶은 우리는 흔히 평범하다라고 말하지만 작은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나를 갖고 올 수 있고 내 자신의 가치를 또 채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0.1%를 택하든 0.9%를 택하든
혹은 99%의 삶을 살든 그것이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여기서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99%로 살아왔어.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물어봐야 되고 그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0.1%의 창의적 인간이 되고 싶습니까? 모두 되고 싶죠? 꿈 깨서야 안 됩니다. 왜냐? 0.1%의 창의적 인간은 이거는 정말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차르트가 영재 교육 받아서 4살 때 피아노를 두드리고 7살에 작곡을 했겠어요. 조훈현 씨가 4살 때 입단을 하고 10살에 일본 가고 그 다음에 20살에 세계 1등을 했는데 그게 4살 때부터 아버지가 회초리 때리면서 바둑 가르쳐서 4살 때 바둑을 배우고 7살, 9살에 단을 따고 이렇게 했겠어요? 안 되죠. 타고나는 친재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어도 아무리 해도 조수미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강변을 열심히 달려도 황경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엮기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장미란이 되나? 왜? 각 분야 요소에 자기에게 맞는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이 어느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고 그것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0.1% 창의적은 유전적 소인이 큽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송을 보는 어머니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부 자기 아이가 영재라고 생각해요. 영재교육원 데려가고 영재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 구슬에 흙이 묻은 건 닦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지만 자갈 들고 계속 닦으면 옷만 방구가 나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 자갈 표현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 중에 조금 넘친 말처럼 들리는 것은 지루할까봐 농담한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지성을 가지고 계시죠? 나중에는 막 이 방송 보고 난 다음에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 누가 백수 이런 표현 쓰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분들을 폄하한 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강연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하는 건 잘 아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그 선택이 중요한데 창의적 그 천재성이라는 것은요. 원래 가진 천재성을 갈고 닦아서 빛나게 할 수 있어요. 천재성이 유리에 거울 속에 가려져 있을 때 유리구슬이 흙을 닦아내면 빛이 납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대에는 흙이 덮인 채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고르면 이 유리를 닦아내면 빛이 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보느냐.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친구가 알아보고 선생님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봅니다. 스스로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도저히 나는 지금 현재가 이해가 되지 않고 현재가 아닌 뭔가 다른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계속 고민스럽고 이렇게 된다면 때에 따라서는 그런 학생들이 우리 시대에는 사회 부적격 인간, 불만만 가득한 놈 이렇게 비쳤어요. 하나 여러분 중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아닌데 정말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창의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창의성을 키우고 싶으면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주입은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훈현 국수를 뵌 적이 있어요. 조훈현 국수 아세요?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죠? 들어보긴 하셨죠? 바둑의 대한민국의 킹 왕짱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뵀는데 지난주에 저보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말이에요. 회초리를 들고 가르치면 바둑을 배우는데 매를 안 맞는 아이보다 매를 맞는 아이가 바둑에서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매 맞는 아이가. 매를 많이 맞는 아이가. 왜? 매를 안 맞는 아이는 선생님이 두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두어요. 요럴 땐 요렇게 두고 요럴 땐 요렇게 둔다고 가르쳐주면 고를 때는 매번 그렇게 두니까 잘했다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 맞는 아이는 선생님이 이렇게 두라 그러는데 이렇게 둬버리는 거야. 이렇게 두는 거지. 왜냐면 자기 생각에는 이게 나을 것 같은 거야. 자기는 달리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매번 매를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매를 맞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느냐. 매 맞은 친구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학교 가서 매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 말씀은 그에 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창의성이라는 것은 부인
일단은 어떤 전제를 두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Why?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0.1%의 창의적 인간인가 아닌가라는 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저 창의적이에요 물어보지 말고 그거를 보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런 창의성이 감추어져 있다면 서슴없이 드러내세요. 때로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물론 여러분들의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그래서 그럴 때 멘토가 필요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고민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셔서 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창의성 중에 어떤 창의성이 있어야 되느냐면 공부 잘하는 것 이것만이 천재라 그랬어요.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 공부 잘하는 것 이것만이 훌륭한 것이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스케이트 잘 타는 것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발차기 잘해도 K1 가서 돈 벌어요. 그죠?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 앞으로 보면 뜨개질 잘해도 그럴 수 있고요. 요리 잘해도 마찬가지고 안동에 가면요. 제가 있는 안동에 가면 우리 집이 안동이거든요. 안동에 가면 고등어 배를 갈라서 소금을 뿌리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이 소금을 뿌리는 기술이 얼마나 예술이냐 하면 고등어에 소금을 한 번 적고 탁 뿌리면요. 큰 고등어, 작은 고등어에 뿌려지는 소금의 양이 딱 일정이 달라요. 그래서 고등어 총량 대비 소금의 양이 비율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기술이 딱 뿌려보면 고등어라는 것은 머리와 꼬리는 얇고 몸통은 두껍잖아요. 소금을 딱 뿌리면 머리 쪽에는 소금이 뜯게 되고 몸통에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탁 돼서 간이 딱 같도록 만드는 40년간 하셨어요. 지금은 간잡이라 그래서 아주 유명하시고 안동에서 강고등어로 요즘 안동이 먹고 살아요. 자, 어떤 분야에서든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돋보일 수 있다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다 훌륭한 것이란 말이죠.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 뭐 판검사 되고 의사 되는 아이 이런 것만 따지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면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자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꼭 0.1% 창의성이 있는지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것을 뒷받침해주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게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는지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모든 분이 두 번째로 물어봐라. 이게 창의성. 두 번째 0.9%의 통찰력. 저는 이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는 노력하면 만들어집니다. 창의성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허무하잖아요. 내가 아니면. 아니 나는 그게 아닌데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깃발을 꽂은 천재보다는 그것을 알아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성취를 합니다. 뭐 로펠러가 그랬죠.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 통찰력을 가진 눈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누군가 깃발을 꽂을 때 거기가 씩 웃으면서 손을 내밀면 돼요. 내가 여기 뛰어들면 되니까. 오히려 천재처럼 고민하고 고뇌하고 막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뭐 문제로다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웃으면서 천재 보고 가지고 힘들지 고민하느라고 내가 손 내밀어 줄게 이렇게 말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창의력은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에 눈을 뜨는 거예요. 변화에 눈을 뜨라. 이상하죠? 학생이 변하면 안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변화에 눈을 뜨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주역이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사서, 삼경, 사서 할 때는 안 들어지만 사서, 오경 하면 들어갑니다. 주역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점치는 책이다? 되게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아니고요. 주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서, 하나는 역서가 있는데 여러분 한자 약하니까 우리말로 쓸게요. 이 주역은 경서는 경전으로 읽히는 주역. 똑같은 주역을 보고요. 유학자들은 경전으로 아름다운 고전이다, 인생의 지혜다 이렇게 읽고요. 역서, 독서 이거는 뭐 점쟁이들은 이걸 들고 점을 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칼도 조리사가 들면 주방장이고 강도가 들면 이건 나쁜 칼이잖아요. 그죠?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공자님이 가죽끈이 3번이 끊어질 만큼 읽었다 할 정도로 유명한 고전이기도 해요. 이 주역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주역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춘추 이런 거는 이 주역은 아직도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그 어려운 주역책이
사실은 9글자만 알면 더 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 하나 드릴까요? 9글자 알면 여러분은 주역책 한 권을 다 배운 겁니다. 잘 왔죠? 주역의 9글자는 뭐냐면 궁적변, 변적통, 통적구, 이 9자예요. 이 궁은 뭐냐 하면 궁할궁자예요. 뭐냐 하면 궁하면 어려우면, 네가 어려우면, 여러분이 혹시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뭔가 잘 안 되고 한계에 부딪히면 궁적, 변해라. 변해라. 궁하고 막히면 스스로 변해라. 내가 가다가 뭔가 벽이 길을 막잖아요.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든지 두더지가 돼서 굴을 파고 넘어가면 되는데 벽에다가 머리를 받으면서 왜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하고 머리를 찌면 나만 쓰러지잖아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변해서 피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뭐 공부가 힘들어 아니면 뭐가 잘 안 돼 이렇게 생각될 때 이것이 나는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되면 그 힘든 상황만 보고 있으면 내가 점점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그 안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궁하다고 여길 때 스스로 변해라. 변해버려라. 변적통. 변하게 되면 통하리라. 소통하리라. 변하게 되면 막힌 것을 소통하게 된다. 그렇게 통함으로써 통적구, 영원하리라. 막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스스로 변하면 그것이 소통하게 되고 그렇게 소통함으로써 당신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한 권의 주역책에 담겨있는 지혜인데 놀랍게도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3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 비살무늬 토기를 꽂아놓고 조개무지를 만들던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강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맨손으로. 잡아보니까 물거리가 미끌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신이시여 왜 물고기를 비늘을 만들어서 미끄럽게 해서 잡지도 못하게 만들어놔니까 좌절하고 물에 쿵덩쿵덩하면 물고기를 평생 못 잡아먹고 맨날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조개만 계속 까먹어야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금파리 하나 들고 꼬쟁이에 붙여가지고 그걸 작사를 만들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변하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먹게 된 거예요. 원시시대에 맘모스가 막 와요. 혼자서 대적하다가 맘모스에 깔려 죽어요. 신이시여 왜 맘모스를 이딴막에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알아뭉개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좌절해버렸으면 오늘의 인류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변해보자. 좋아. 돌을 깨가지고 돌도끼를 만들고요. 한 명이나 1명, 20명이 때를 지어서 우리가 매복하자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맘모스를 잡아서 이기고 살아남습니다. 인간이. 쉽게 말하면 인간은 벽에 부딪힐 때 궁하다고 여겨질 때 안 된다고 생각될 때 변함으로써 진보해 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전부 변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변하려는 생각.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변하려는 생각. 이 변화하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변화해버리면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즉 변화만 이해하면 무엇이 변하는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면 이 0.9%가 되고 여러분은 앞으로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시대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변화. 생각해 보세요. KTX가 내 앞을 달려옵니다.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보려고 이렇게 보면요. 야구공이 씩 지나간 거나 KTX 지나간 건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KTX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발 벗어들고 미친 듯이 KTX가 달리는 방향으로 가도 안 보이겠죠. 자전거 타고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가면 이게 KTX다 정도는 알겠죠. 그런데 진짜 KTX 안에 타고 있는 게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KTX를 타야 됩니다. KTX 안에 타 있으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일 뿐만 아니라 밖에 창밖을 내다보면 나를 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땀방울까지 보입니다. 달리는 KTX에서는 서 있는 사람의 땀방울이 보이지만 서 있는 사람은 달리는 KTX가 바람처럼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한눈에 보이지만 내가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는 것, 세상이 변하는 것, 앞으로 무엇이 나타날 것인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나는 99%로서 그냥 차라리 99%를 내가 선택한 것이면 괜찮은데 매번 그렇게 평범한 내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1%가 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냐? 당신이 노력만 하고 지식을 익히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지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변화를 하면 빠르게 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겠습니까? 느리게 변화하는 사람들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이 오히려 지렁이가 들거리는 것처럼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아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내 삶이 0.1%든 0.9%든 99%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변화는 작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하느냐? 바로 나의 모습 하나하나를 바꾸는 데서 출발해요.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거울 앞에 다시 서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얼마나 변했나? 오늘 아침에 내가 났을 때보다 나는 얼마나 변했나? 그 다음날 나는 어제보다 얼마나 변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어제도 TV 봤고 오늘도 TV 봤고. 그래서 자기에게 스스로 경계하고 내가 작은 노력 하나 나는 얼마나 변했나? 이런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을 미래의 지도자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은요, 특히 청소년들은 줄기세포입니다. 손이 될지 발이 될지 머리가 될지 심장으로 자랄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로서의 가능성, 이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진 작은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빛내게 할 수도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은 제가 어리석게 친구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99%의 잉여인간이 됐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졌던 작은 가슴의 아픔과 상처들을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려 1시간 반 동안 지루하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저도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